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문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카이저, 차르의 어원이기도 한 이 문장의 주인공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간계를 뛰어넘은 듯한 카이사르의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봉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 7월 13일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은 일찍이 집정관과 대법관을 수차례 배출한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율리우스 가문인데요. 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는 항상 위대한 전설이 따라다니듯이 카이사르의 집안도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창건자인 로물루스의 조상이 이 트로이의 영웅 앙키세스와 비너스 사이에서 태어난 트로이의 왕자 아이네아스인데요. 아이네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의 또 다른 이름이 율루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리우스의 일족이 이 율루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문은 비너스의 후손이며 로마 창시자의 후손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 율리우스 가문은 재산이 크게 없어서인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문에서 배출한 집정관이 3명밖에 없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가문의 부흥과는 별도로 카이사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고 수사학과 연설을 배웠으며 그리스 문화에 심취했다고 하네요. 이런 문화적 소양과 더불어 각종 운동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인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 어린 시절을 완성해 준 것은 그의 어머니 아우넬리아 코타였는데요. 열성적인 교육열로 두 딸 율리아 1, 율리아 2 둘 다 율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딸들과 아들 카이사르를 교육시켰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카이사르는 비범한 포부와 이상을 가지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아버지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을 전후해서 재무관과 대법관을 거쳐 소아시아 총독을 지내게 됩니다. 이 역시도 어머니 아우넬리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아우넬리아 코타는 여러 집정관을 배출한 영향력이 있는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고모 율리아가 그 위대한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결혼을 해서 이 마리우스가 카이사르의 고모부가 됩니다. 마리우스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군사적 재능만으로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장기간 로마를 지배했던 장군이죠. 카이사르는 마리우스를 보면서 군사학과, 병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마리우스는 이 어린 카이사르의 정치적 멘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마리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13살 때 유피테르 신전의 제사장으로 선출되죠. 카이사르가 유년기를 보내던 이 시기는 로마 공화국 말기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기원전 91년부터 98년 사이 이 로마와 이탈리아 동맹국들 사이에 이 로마 시민권 문제로 동맹국 전쟁이 벌어졌었고 또 그 틈을 노리고 폰토스의 미트리다테스 6세가 로마의 동부 속주를 위협하는 듯 로마는 외부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로마 정계가 귀족파와 민중파, 그러니까 평민파로 갈라져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카이사르의 고모부인 이 마리우스가 이 민중파의 지도자이자 정치인이었고 마리우스의 부하였다가 귀족파가 된 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솔라가 급성장을 해서 귀족파를 대표하는 정치가가 되어서 양측이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중 카이사르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을 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17살 때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킨나의 딸 코르넬라와 결혼을 합니다. 킨나는 이 마리우스의 동료로
이 민중파의 영수였는데요. 카이사르가 원래는 기사계급 출신의 코스티아와 약혼을 했었는데 파혼을 하고 이 코르넬라와 결혼을 한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야망이 있는 젊은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선택은 카이사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시기 로마는 술라와 마리우스가 대적을 했는데 로마를 둘러 나누어 대결을 벌였고 그 결과 술라가 승리를 거두고 마리우스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이사르의 장인인 킨나가 또 술라의 부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술라가 임기 제한이 없는 독재관 자리에 올라서 득세를 하면서 잔인한 보복을 시작했던 겁니다. 수백 명의 정적을 죽이거나 추방을 했는데요. 카이사르도 이 보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카이사르와 술라는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술라의 첫 번째 부인이 카이사르의 고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라의 숙적이었던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아내 율리아의 여동생 율릴라가 이 술라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니까 술라와 마리우스는 동서지간이었었던 거죠. 술라는 그래도 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율릴라의 조카 카이사르를 죽이는 건 좀 그렇지 하면서 킨나의 딸과 이혼을 하면 내가 너는 살려주마 하며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걸 딱 잘라 거절하죠.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아내와의 의리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 정치인의 생명은 이미지죠. 장차 로마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카이사르는 이 아내를 버렸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카이사르는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했고 아내의 재산과 집안 유산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이 술라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라의 스파이에게 뇌물을 주며 숨어 지냈는데 이걸 보다 못한 이 코타 가문의 수장인 카이사르의 외할아버지와 그 친척들이 술라파 원로원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한 끝에 목숨만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카이사르는 외국으로 나가서 여러 곳을 유랑하게 되죠. 사실 유피테르의 이 제사장직, 그러니까 사제직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 카이사르에게 딱 맞는 옷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군에 투신을 해서 능력을 키우기로 한 것이죠. 기원전 82년부터 기원전 79년까지 카이사르는 동방에 머물렀는데 기원전 81년에는 아시아 속주의 총독 미누키우스 테르무스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보스 섬을 공략하기 위해 비티나에서 군선을 모으는 임무를 맡아서 비티나 왕 니코메데스의 궁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 니코메데스 왕의 동성애 상대다 라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기원전 80년 카이사르는 레스보스 공방전에서 뛰어난 지휘와 이 외교술로 활약을 하면서 큰 공을 세웠고 그 결과 시민관을 수여받습니다. 기원전 79년부터 78년에는 실리시아 해적 소탕전에도 참가하죠. 이렇게 카이사르는 군인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로마 민중들 사이에 그의 업적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술라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이사르는 얼른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와서 카이사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술라의 부하 장교이자 전직 마케도니아 총독인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돌로벨라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재판에서 이 돌라벨라가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카이사르는 열성적인 변론을 했고 23살의 젊은 카이사르가 이 로마 시민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레피두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는데 카이사르에게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카이사르는 이 반란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반란과 같은 무력이 아니라 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상에 서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 반대파의 보복으로 또 신변의 위험을 느낀 카이사르는 또 로마를 떠나야만 했는데요.
유명한 웅변가인 아폴로니우스 밑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로도스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로도스로 가는 도중에 파르마쿠사 섬 근처에서 해적들에게 잡혀 인질이 되고 마는데요. 이 해적이 몸값으로 20달란트를 요구를 하자 카이사르가 내가 20달란트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몸값을 50달란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값을 치르고 해적에게 풀려난 카이사르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해적들을 소탕을 했는데요. 해적들에게 잡혀있을 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해적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대량의 전리품을 획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로도스 섬으로 가서 수사학을 배운 카이사르는 기원전 69년 다시 로마로 돌아와 재무관에 선출되었고 그해 마리우스의 아내였던 고모 율리아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추도사에서 이 율리아와 마리우스를 높이 찬양하고 장례식에서는 이 마리우스의 초상까지 등장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카이사르의 이런 행보는 또 반대파의 적대감을 사기도 했겠지만 로마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는 총독 보좌 임무를 맡아서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하루는 이 헤라클레스 신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보면서 신세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내 나이에 벌써 3개를 제패했는데 지금 내 꼴은 이게 뭐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곧바로 직무 해제를 요청하고 나는 꼭 큰 공을 세워서 로마의 최고가 될 거야 라며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볼거리 가득한 검투 경기를 열고 또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공공시설을 짓는데 재산을 쏟아 붓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은 결과 명예와 민심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카이사르. 하지만 돈을 다 써버려서 파산을 하게 되었고 수백 달란트에 달하는 고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대제사장 메텔로스 피우스가 사망을 했고 카이사르는 곧바로 대제사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엄청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였는데요. 당일날 아침에 내가 대제사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절대적 우세로 2명의 적수를 물리치고 대제사장에 당선이 되죠.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면 이 빚에 쫓겨서 로마에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카이사르는 역시 승부사 기질이 있었던 것이죠. 카이사르가 최고 제사장이 되던 그해 당시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는 공화국을 장악하려는 카틸리나의 음모를 밝히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정적들이 카이사르도 이 카틸리나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고발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 원로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누가 카이사르에게 쪽지를 전하는 장면이 정적인 카토에게 걸립니다. 자, 카토는 그 쪽지가 뭔지 빨리 불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카이사르가 주춤주춤하면서 쪽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쪽지는 세르빌리아가 준 연애 편지였죠. 카이사르는 사실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고 유부녀도 많이 사귄 것으로 유명한데요. 잠깐 여담을 하자면 당시 카이사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로마의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점잖은 이 귀족들과는 좀 다르게 옷을 입는 바람둥이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카이사르는 이렇게 딱 맞게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루즈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을 즐겨 입었고요.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있는 털도 다 밀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카이사르의 이런 패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여튼 이 사건으로 카이사르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카탈리나 일파의 처리를 논의할 때 원로원 의원들은 모두 다 즉각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카이사르만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재산을 몰수하고 종신형에 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그래, 다 죽이는 것은 좀 너무했나? 라며 카이사르에게 기우는 듯 했지만 소카토가 이들은 반란자이니 모두 죽여야 한다 라는 연설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 후 카이사르는 오랫동안 원로원 회의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아내 코르넬리아가 사망을 하고 카이사르는 술라의 외손녀인 폼페이아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62년 결국 이 폼페이아와 이혼을 합니다. 이 폼페이아가 푸플리오스 클라우디우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당시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간통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자 카이사르는 법정에서 간통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면서 자비를 베푸는 증언을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폼페이아와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아내는 어떤 의심도 받아선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며 아내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61년 카이사르는 아내를 둘러싼 추문도 피할 겸 히스파니아에 총독이 되어서 히스파니아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빚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빚도 안 갚고 어딜 가느냐라며 못 가게 말리는 이들이 생겨서 로마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다행히 로마 최고 부자인 크라수스가 보증을 서서 겨우 히스파니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스파니아의 총독이 된 카이사르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칼날 귀족, 루시타니족을 정복해서 로마에 공물을 바치게 만들었죠.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인 카이사르는 이 넘쳐나는 전리품을 또 부하들에게도 후하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자신들에게까지 전리품을 후하게 나눠주는 이 카이사르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병사들은 승리자를 뜻하는 이 라틴어인 임페라토르를 외쳤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병사들에게 신임을 얻는 이 장군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죠. 기원전 60년 히스파니아의 속주의 질서를 바로잡은 카이사르는 후임자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로마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폼페이우스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폼페이우스는 술라의 신복이었다가 술라가 사망한 뒤에는 술라의 반대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 뜨는 해가 되었는데요. 폼페이우스는 해적도 소탕을 하고 3차 미트라다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권세와 명예가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이런 폼페이우스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폼페이우스가 원정 기간에 공포한 이 법령들을 무효로 만들고 또 퇴역한 병사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게 해달라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퇴역한 병사들에게 나눠줄 영토는 로마의 국유지인데 사실 그 국유지 대부분을 이 원로원 의원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땅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일로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심각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폼페이우스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은 크라수스였는데요. 엄청난 부자여서 일전에 카이사르의 빚 보증을 서준 적도 있었죠.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토벌해서 인기를 얻어서 집정관이 된 인물인데 사실 군인으로서의 재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전쟁에서 공을 세울 때마다 엄청나게 시기를 해서 나도 이집트를 정복할 거야 라며 나서려고 했는데 이 역시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크라수스 역시 원로원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자,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일단 크라수스가 카이사르의 빚 보증을 서줄 정도니까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이 폼페이우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면 양쪽에 날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 둘을 모두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로 하죠. 카이사르는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 집정관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로마 내에서 최고 세력을 자랑하는 세 사람이 동맹을 맺게 된 것인데요. 이 국가의 모든 정책은 이 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른바 1차 삼두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집정관은 사실 2명이 선출되는 것인데요. 그중 한 명이 카이사르였고 또 한 명은 원로원에서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세운 마르쿠스 비블루스가 선출이 되었는데요. 당선 초기에 카이사르는 내가 비블루스와 잘 협력을 해서 일을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 연설에는 비블루스의 경계를 늦추고 또 비밀리에 민중을 선동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카이사르는 곧바로 토지 분배와 빈민구제 법안을 제출하면서 삼두 정치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특히 로마 일대의 국유지를 이 폼페이우스의 병사들과 자녀가 셋 이상인 이 가장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법안을 발표를 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도 소집을 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직접 이 법안을 말해버렸으니까 원로원이 이 법안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폼페이우스가 있었고 또 크라수스도 이 개혁 정치를 지지해 힘을 얻게 됩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른 집정관인 비블루스가 오늘은 너무 불길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이것은 무효요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카이사르의 지지자들이 무장을 하고 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비블루스를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일파는 무력으로 이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잠재우고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죠. 이후 비블루스는 집정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징조가 불길하다 라는 말만 하면서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블루스와 카이사르의 공동 집정의 해에는 카이사르가 사실상 대권을 홀로 독점을 한 해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때를 율리우스와 카이사르가 집정관이었던 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또 다른 법안들도 반포를 하는데요. 로마의 속주 총독의 직권과 태도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101가지 약탈 반대법도 반포를 했고요. 또 원로원과 민회에서 논의하는 모든 상황을 매일 기록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것이 세계 최초의 일간지 신문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악타 디우누라입니다. 자,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집정관 루키우스 피소의 딸 칼푸르니아와 또 결혼을 했고 또 자신의 딸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킵니다. 아름다운 율리아에게 홀딱 반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고 그 자신은 안락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죠. 카이사르는 이렇게 집정관 임기를 마치고 갈리아 지방의 속주 총독이 됩니다. 갈리아 지역 주민들은 아시아 주민들보다 호전적이어서 몇 번이나 원정을 갔지만 실패를 했고 또 아시아에 비해서 전리품도 적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로마 장군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해야 지중해 세계를 로마 문명으로 석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갈리아 원정이 시작됩니다. 카이사르는 알프스 북쪽의 갈리아 트란살피나로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이었죠. 이때 갈리아는 아직 시족 공동체인 부족이거나 막 국가로 도약하는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양한 원시 부족들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들은 각각 땅과 목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이를 간파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킨 다음에 무력으로 정복하는 전략으로 갈리아 전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갈리아 부족 중에 헬베티족은 아주 강족이었는데요. 지금의 스위스 지역쯤에 있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인강 동쪽 숲속의 게르만족이 계속 이 갈리아로 침략해서 약탈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또 게르만족이 굉장히 거칠기로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게르만족의 침략에 시달리던 헬베티족은 게르만족을 피해서 서쪽으로 집단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부족들과 로마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헬베티족은 2년간 이주 준비를 하고 각자 자기 물건들을 다 챙긴 다음에 12개의 도시와 400곳에 달하는 마을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신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다 없애버린 것인데 이렇게 테러를 차단하고 딱 3개월치의 식량만 가지고 집단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이 헬베티족이 지나갈 곳은 크게 두 곳이었어요. 하나는 좁은 계곡을 지나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이사르가 다스리는 속주를 지나는 방법이었었죠. 결국 헬베티족은 이 로마의 속주를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카이사르는 이를 허락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그건 속임수였고 속주를 지나가는 헬베티족을 습격하게 됩니다. 결국 헬베티족은 패배를 하고 다른 경로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헬베티족이 방향을 튼 곳이 또 하이드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이드족은 우리 부족을 또 헬베티족이 와서 침략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며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역시나 카이사르는 그곳에 가서 헬베티족을 다시 습격하게 되죠. 이렇게 두 손을 들게 된 헬베티족은 카이사르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헬베티족이 이렇게 두 손을 들게 되자 갈리아에 있는 다른 부족의 족장들이 카이사르를 찾아와서 우리도 항복할래요 라고 항복 선언을 했고 오히려 게르만족이 계속 쳐들어와서 힘들어요 하며 게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그래 내가 게르만족을 쳐부숴주마 하며 12만의 게르만족과 전투를 벌였는데 게르만족은 결국 잘 훈련된 로마 군사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아주 소수만 데리고 라인강 우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이사르는 처음으로 라인강 일대를 밟으면서 로마 북부의 국경이 라인강까지 확대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일부 게르만족에게 이 라인강 변경 수비를 맡겼는데요.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막는 EJ 정책은 그 후에도 이 로마 통치자들의 주요 통치 전략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기원전 57년 벨가이족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카이사르는 이 갈리아 북부에서 또 벨가이족 30만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죠. 이렇게 갈리아 북부를 점령한 카이사르는 다시 서부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동시에 크라수스의 아들에게 일개 군단을 주면서 남쪽 갈리아의 아퀴타니아인을 평정하게 합니다. 아퀴타니아인도 처음에는 저항을 했지만 전세가 밀리자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리아와 3년간의 전쟁으로 카이사르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과 거액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기와 영예를 누리게 되는데요. 지금껏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화려한 감사제를 허락받은 것만 봐도 당시 이 카이사르의 권세와 명예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58년 이 호민간 자리에 앉은 사람은 소문난 방탕하로 어디를 가든 이 스캔들이 끊기지 않았던 푸플리우스 클로디우스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전부인 이 포페이아와 스캔들이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이 클로디우스는 호민간에 당선되자마자 매달 빈민층에게 밀을 공짜로 배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고의 5분의 1을 탕진해버립니다. 한편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벌을 위해서 로마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우스와의 관계가 예전같이 않았고 폼페이우스는 이 갈리아에서 계속 승전보를 울리는 카이사르를 조금씩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카이사르는 기원전 56년 에트루니아 북부 루에서 로마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폼페이우스, 클라수스와의 결속을 다지면서 비밀 협약을 맺는데요. 이것이 바로 루카 회담이었습니다. 루카 회담 이후 폼페이우스와 클라수스는 카이사르와 그 일파의 지지로 나란히 집정관에 선출되죠. 그리고 이 둘은 카이사르에게 5년간 갈리아 속주를 또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크라수스는 시리아와 그 인근 지역,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히스파니아와 아프리카 속주의 통치를 맡으면서 세 사람이 서로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죠. 루카 회담 이후 갈리아 총독이 돼서 다시
갈리아로 돌아간 카이사르는 계속해서 갈리아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데요. 로마 정복은 외에도 자신의 자비로 군단을 더 충당합니다. 그 중에는 이 갈리아인들을 모아서 편성한 종달새라는 뜻의 이 알라우다 군단도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을 로마군과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로마군과 똑같은 무기로 무장을 시켰고 또 이들에게는 모두 로마 시민권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기원전 55년 카이사르는 라인강을 건너 단번에 이 게르만족 땅까지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 브리타니아, 영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당시는 이 토착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군대를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카이사르가 아니죠. 이듬해 봄 다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카이사르는 다시 브리타니아로 침입을 해서 브리타니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카이사르는 이렇게 10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이 800여 개의 도시와 300여 부족을 정복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정말 전쟁의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탁월한 전술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온갖 무기와 기마술에 정통했고 또 믿기 어려울 만큼 끈질긴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군을 할 때는 항상 최전방에 서서 행군을 했고 말을 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반 병사들과 함께 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매복한 적군을 피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전진하지 않았죠. 그리고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힘든 전쟁에서는 기병대를 활용하고 자신이 직접 전방에 서서 보병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차별 대우하지 않았고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사령관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이 병사들의 작은 실수에는 굉장히 간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탈영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10년간 갈리아 전쟁에서 이 병사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는 평생 자신에게 충성할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고 이후 단 한 번도 이 자신의 군대 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갈리아 원정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전쟁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갈리아 원정기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이 삼두 정치의 균형은 곧 깨지게 됩니다. 크라수스는 두 경쟁자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능가하는 군사적 업적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파르티아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45년 크라수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의 요새를 함락합니다. 하지만 이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지 적군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서부 사막 지역 깊숙이 쳐들어가서 포위되게 되죠. 결국 크라수스는 파르티아군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이 시기에 폼페이우스와 결혼한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맹의 일각이 무너진 데다가 율리아의 죽음으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인척 관계마저 깨져버렸으니 이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서로 정적이 되어 칼을 겨누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기원전 52년 집정간 선거가 있었는데요. 대세는 폼페이우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에게 아부를 하는 이들은 폼페이우스가 독재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떠들어댔죠. 불안감을 느낀 카토는 폼페이우스에게 대항할 자를 찾았는데요. 클로우디우스의 예전 훈련 상대이자 거칠기로 소문난 거리 싸움꾼 출신의 밀로를 선택합니다. 밀로는 원래 폼페이우스의 사람이었다가 버림을 또 받은 상태여서 카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클로우디우스는 밀로가 집정관에 오르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신의 패거리를 모아서 대항하게 됩니다. 밀로 역시 네가 그렇다면 나도 모은다 하며 검투사 학교를 매수해서 패거리를 또 만들죠. 그러다가 이 양쪽 패거리가
아피아 가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데 서로 욕설이 오가다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로의 검투사 중 한 명이 창을 던져서 클라우디우스의 어깨를 맞췄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이 부상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클라우디우스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긴 했지만 빈민들에게 무상으로 밀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거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자 그의 죽음에 격분한 군중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약탈을 하고 불을 질렀는데 이때 원로원 회의장과 법원까지 불에 타게 됩니다. 결국 폼페이우스가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를 하면서 1인 집정관에 임명이 되었고 카이사르의 정적인 퀸투스 메텔루스 스피키오를 동료 집정관으로 삼게 됩니다. 스피키오는 자신과 재혼을 한 여인 코르넬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폭력 사태를 정리한 공로로 제1시민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죠. 자, 이렇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립구도로 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집정관이나 법무관의 임기를 다하면 반드시 5년 동안 속주의 총독으로 파견할 것과 현재 로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모두 카이사르를 저격한 법안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카이사르는 갈리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기원전 50년 원로원은 파스티아인들이 시리아 침략을 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모두에게 이 시리아에 1개 군단씩을 보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보내면 자신이 전쟁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1개 군대를 보냈는데 카이사르의 군대는 시리아로 보내지지 않았고 로마에 억류되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카이사르를 경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원로원에서는 분명히 카이사르는 딴 맘을 먹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올지도 모른다. 아니 진격해 오고 있다. 라는 선동을 하면서 카이사르를 국가의 적으로 내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이사르는 원로원에서 만들어진 여론에 의해서 공공의 적이 되었고 이 공공의 적을 처단할 사람으로 폼페이우스가 정해집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다면 네, 그리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로마의 군 지휘권을 맡게 되죠. 기원전 49년 1월 1일 카이사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원로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는 그동안 자신이 이룩해낸 수많은 업적을 길게 나열한 다음 자신과 폼페이우스 두 명이 동시에 지휘권을 내려놓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폼페이우스가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도 군대를 해산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로마로 쳐들어가 그간의 일을 복수하겠다라는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었죠. 원로원은 카이사르가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공화정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절대 로마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카이사르를 믿어달라 라고 카이사르를 지지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안토니우스와 카시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를 적으로 간주한 원로원에 의해서 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안토니우스와 카시우스는 결국 로마를 떠나서 카이사르에게로 가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먼지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자신에게 오는 이 안토니우스와 카시우스를 바라보게 합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그동안 내가 객지에서 10년간이나 조국을 위해 땅을 뺏고 공을 세웠는데 결국 국가의 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단 말인가 라며 급 분노하게 되었고 자, 이 오명을 벗기 위해 로마로 쳐들어가자 라며 외치게 됩니다. 로마로 쳐들어갈 것을 결정한 카이사르, 그의 주특기인 속전속결로 5,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카이사르도 루비콘 강 앞에서만큼은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루비콘 강은 로마와 갈리아의 국경인데요. 당시 로마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을 국가의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건너가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루비콘 강을 앞에 놓고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상이 비참해지고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나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강으로 뛰어들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말을 던집니다. 병사들이여,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실 이 문장은 아테네의 극작가 메난드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카이사르가 그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서 카이사르의 문장으로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곧바로 북로마의 여러 도시를 신속하게 점령해 나갑니다. 카이사르가 이렇게 빨리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원로원과 폼페이오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원로원 귀족들은 카이사르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자, 이들은 카이사르의 군대에 맞서지 못하고 서둘러 로마를 벗어나 도망치게 됩니다. 폼페이오스는 카이사르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브룬디시움으로 도망을 쳤다가 발칸반도의 그리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카이사르는 큰 손실 없이 로마를 손에 넣게 되었죠. 카이사르가 로마를 손에 넣은 후 술라처럼 이 무시무시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고 모두 다 두려워했는데,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학살이나 정적 숙청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빈민구제에 힘씁니다. 자, 그러자 일부 원로원의 의원들과 기사들도 이 카이사르 편으로 돌아섰고 시민들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폼페이오스와 그 폼페이오스 일당을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곧장 폼페이오스를 뒤쫓아 이 그리스로 갈 것 같았는데 그리스가 아니라 히스파니아로 갑니다. 폼페이오스가 히스파니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 폼페이오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군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대로 두면 이 로마에 위협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히스파니아로 가서 그 군대를 쳐부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독재간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미네에서 포강 이북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로마의 속초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여한 최초의 로마 시민권이었죠. 이곳 주민들은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로마의 문화, 관습, 라틴어까지 열성적으로 배우며 로마 시민으로 흡수되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술라가 반역자로 규정을 해서 망명길에 올랐던 사람들의 추방령을 모두 폐지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폼페이오스와의 대결을 하기 위해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폼페이오스는 그리스에서 9개의 정예군단과 기병 7,000명 그리고 거대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카이사르의 군대는 그동안 너무 전쟁을 많이 한 탓에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해군이 없었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디라키움 부근에서 수적으로 열세한 이 카이사르를 2번이나 대파했는데요. 카이사르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2번 정도의 승리를 거두자 자만심을 가지게 된 폼페이오스는 그래, 카이사르 정도는 내가 쳐부술 수 있어 하며 승리를 확신하면서 카이사르가 곧 항복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안토니우스가 원군을 이끌고 카이사르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카리움 공방전에서 패배를 한 카이사르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테살리아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폼페이오스는 카이사르가 후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바짝 뒤쫓아 갑니다. 사실 이것은 카이사르의 유인책이었죠. 두 사람은 테살리아의 파르살루스에서 다시 한번 격전을 벌였는데요. 카이사르는 뛰어난 용병술로 4만 명이나 더 많은 폼페이오스 군대를 보란듯이 격퇴시켜버립니다. 폼페이오스 군대는 그 숫자는 많았지만 그리스와 동방에 있는 왕국 출신의 군대의 느슨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카이사르의 군대는 이 갈리아 시절부터 함께한 역전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전력면에서 당연히 우세했고 또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48년 6월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당한 이 폼페이오스는 생존한 소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결국 이집트로 달아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의 국왕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폼페이오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 이집트에 간 것인데, 이 이집트에서도 이미 카이사르에게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이 폼페이오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폼페이오스를 뒤쫓아 이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이 폼페이오스의 머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대결을 벌인 이 라이벌에 대한 존중이었을까요? 아님 다 끝났다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카이사르는 자신의 허락 없이 폼페이오스를 죽인 이 암살 주모자를 징벌했고,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폭동을 9개월에 걸쳐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쫓겨나 있었던 이복 누나 클레오파트라 7세를 다시 이집트의 왕자에 앉히게 됩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은 이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47년 폰토스의 국왕 파르나케스 2세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동방 속주를 침입합니다. 파르나케스 2세는 그동안 로마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미트라다테스 6세의 아들인데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주도해서 아버지를 자살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즉시 시리아와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젤라 부근에서 이 파르나케스 2세의 군대를 격파시켜버리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 원로원에게 승전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단 3마디가 보고서에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 정말 깔끔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의 내리에 콕 박힐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영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남은 폼페이오스의 잔당과 누비디아 동맹군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년에는 히스파니아에서 저항하고 있던 폼페이오스의 두 아들까지 평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5년 동안 이어진 2차 내전은 카이사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성대한 개선식을 열어서 승리를 축하했는데요. 한 달 동안 대규모의 경기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임기 6개월의 독재관 임기를 10년 임기로 바꾸어서 독재관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를 경계할 인물이 없으니 공화국 로마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카이사르에게는 종신호민관, 감찰관, 대제사장의 직함과 더불어서 국가 원수, 국가의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 파르리아이라는 이 칭호까지 따라붙어 있었죠. 카이사르는 독재관 자리에 있으면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곡물 수매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로마를 위해 싸운 전역병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기도 했죠. 로마 시민의 자격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갈리아, 히살피나, 히스파니아 속주민들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 또 그 밖의 도시에는 라틴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는 이 의사와 무당, 예술 종사자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허가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사법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바로 원로원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요. 값비싼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이 시장에 감독관을 두고 도시환경 미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게 됩니다. 또 기존의 로마 달력을 개정해서 율리우스력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 원정을 할 때 알게 된 간편한 역법을 가지고 와서 개정을 한 겁니다. 1년을 365.251로 산정을 해서 365일을 12개월로 한 다음에
4년마다 2월 달에는 윤희를 하루씩 끼워 넣는 방식인데요. 율리우스력이 제정된 이후 그레고리력이 나오기 전까지 약 1600년 동안 계속 사용되는 역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원로원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도 만듭니다. 자신을 압박했던 원로원이니 자신도 원로원을 압박하는 것이죠. 속주 유력자들에게 원로원 의석을 주어서 자신의 사람들로 그 의석을 채우고 각 관직의 정원도 늘렸지요. 원로원의 최종 권고를 폐지해서 원로원의 강력한 권리도 없애버립니다. 자, 이런 카이사르의 개혁은 당연히 원로원 귀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카이사르 휘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젊은 장교들이고 또 카이사르에게 신뢰를 얻어서 중용된 사람들인데 특히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게 아주 특별히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사생아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가 이 카이사르의 애인이었던 겁니다. 브루투스는 원래 폼페이우스 편이었는데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이 카이사르가 승리를 한 후에 자신의 장수들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브루투스는 죽이지 말고 안전하게 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애인인 세르빌리아의 부탁 때문이었었죠. 그리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게 항복을 했고 카이사르 밑에서 승승장구하며 출세를 한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카이사르의 정책에 반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카이사르는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로마의 전설 속 왕들이 신는다는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이사르가 이 원로원들의 힘을 누르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나니 그 의심은 더욱더 커졌죠. 그리고 어느 축제날에 집정관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딱 보고 그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요. 사실 기원전 509년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를 끝으로 로마의 왕정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 왕이나 이 군주제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우다니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는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카이사르가 왜 이래 하면서 왕관을 물리쳤는데 안토니우스가 또 왕관을 씌웠고 카이사르가 또 이것을 물리칩니다. 나는 공화정을 깨트릴 생각이 없어 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그제서야 로마 사람들이 안도하면서 카이사르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카이사르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들이 그를 존경하면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카이사르의 조각상이 로마의 왕들 조각상에 있는 곳에 나란히 놓였고 극장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고 또 원로원 의원들과 회의를 할 때는 베누스 신전 앞에 앉아서 이 원로원 의원들을 맞았던 겁니다. 이러니 원로원 귀족들은 계속 불안해하며 또 불만이 쌓여가게 된 것인데 급기야 이들은 카이사르가 로마를 배신하고 황제가 되려 한다 라면서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카이사르는 파르티아 원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정을 떠나기 사흘 전인 그날 원로원 회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호위병 한 명 없이 무방비 상태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인 킴베르가 추방당한 자신의 형제를 다시 로마로 오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를 거절하죠. 그런데 킴베르가 카이사르의 어깨를 잡고 카이사르의 토가를 잡아당깁니다. 카이사르가 왜 이렇게 난폭하게 구는가 하며 놀라서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킴베르가 품속에 품고 있던 단검을 꺼내서 카이사르를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였죠. 뒤이어 품속에 단검을 숨기고 있던 귀족 60명이 달려들어서 카이사르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버립니다. 카이사르는 총 23번이나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한 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블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은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이 줄리어스 시저에 등장하는 대사이지요. 이 운명의 날이 오기 하루 전날 카이사르는 그의 기병대장인 레피두스와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나은 죽음인가 라는 주제의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카이사르가 예고 없이 죽는 것이 최고이지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그의 예언처럼 예고 없는 죽음을 맞게 되었네요. 브루투스 1파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올라가서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졌다 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각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었다고 합니다. 이 암살자들은 카이사르만 죽이면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중류층, 하류층 시민들, 그리고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군인들, 그리고 또 소수의 귀족들에게는 영웅이자 우상과도 같았는데요. 그런 카이사르가 살해당했으니까 이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그 분노는 더 커지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은 여러 의미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일단 누나 율리아의 외손자 3명을 상속인으로 정해놨습니다. 카이사르가 소유한 재산의 4분의 3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기고 나머지 4분의 1은 남은 2명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도록 했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지정했는데 이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주도록 하라라는 유언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이제 겨우 19살이 된 꼬맹이였는데요. 그가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정이 되자 카이사르와 함께 해온 장군들은 멘붕을 겪습니다. 특히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안토니우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카이사르의 오른팔로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이사르의 충실한 군사들은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옥타비아누스를 자신들의 주군으로 여기게 되어서 안토니우스도 당장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이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궁금하시면 수다몽 영상 아우구스투스 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언장 이야기를 계속하면 카이사르가 죽은 뒤에 만약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인들을 지명했었는데 그중 몇 명은 이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또 카이사르의 소유인 티베리스 강의 정원을 시민들에게 기증을 하고 또 자신의 재산 일부를 털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1인당 300세르티식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유언하는 권력자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이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분노한 군중들은 무기를 들고 달려와서 카이사르의 관을 호위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들은 장례용 장작 위에 놓인 카이사르의 유해에다가 직접 구해온 마른 나뭇가지와 가구 조각들 그리고 옷가지들을 땔감으로 수북히 덮어주었고 또 여자들은 자신의 보석까지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유해를 화장하기 위해서 피운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불길을 본 시민들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도가 되어서 미쳐 날뛰며 이전에 불태워져서 재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로원 의사당을 다시 불태우고 암살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브루투스를 비롯한 암살자들은 성난 군주들의 분노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은 그 누구도 이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카이사르를 암살할 때 사용했던 그 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사후에 정식으로 신격화되어서 신성한 율리우스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가 지정한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로마 초대 황제가 되면서 450여 년간 이어진 로마 공화국은 무너지고 로마는 제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카이사르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축약하고 축약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카이사르의 행보를 쫓아가 보면 카이사르가 뛰어난 군인이었으며 이 카리스마와 포용력을 지닌 지휘관이었고 정치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외모 빼고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외모 얘기를 한 것은 카이사르 자신도 머리숱이 없는 것에 컴플렉스를 느꼈다는 사실이 재밌어서 언급을 해보았네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또 다른 권력자들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카이사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카이사르가 되길 꿈꾸고 있으니까 카이사르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